중국으로는 어떤 EUV 장비도 수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EUV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네. 뭘 확보하냐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제한방입니다. 2026년 새해 첫 정상 외교 이벤트 한중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민감한 외교 현안과 또 민생, 경제 이슈가 함께 얽힌 복잡 다단한 회담이었는데요.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보셨을까요? 한국으로서는 실리는 챙겼으나 전략적 부담은 남았다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 함께합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한중 정상회담 어떻게 보셨어요? 총평. 4년간의 한중 간에 어떻게 얼어붙었던 얼음을 완전히 걷어냈다. 이제 그게 큰 의미를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회담이 1월 4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도 새 벽두지만 중국도 새 벽두입니다. 최근 5년간 보면 1월 달에 외국 정상을 맞은 경우는 딱 3번밖에 없는데 그 중에서도 빈 방문은 1명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예. 날짜도 15일 다 이후지 1월 5일에 정상회담을 한 것은 거의 처음 있는 일이고 그 이제 중국 쪽도 한국을 이제 여러 측면에서 배려한 부분이 있다. 말씀하셨지만 중국은 2월에 춘절이 있고 3월에 양회가 있기 때문에 1월은 외교 활동을 최소화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우리의 정상 외교 요구를 수용했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미 있는 성과다라고 보신 것 같고. 그중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상시적인 소통 채널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이제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자부하고 중국의 상무부가 뭔가 협력 체계를 만든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는 그 양해각서 내용 중에 특히 그 수산물 개방한 거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중국에 수출할 수 있는 어종들이 여러 가지가 있던데 그중에 특히 병어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거 한 마리씩만 먹어도 어딥니까? 14억인 거. 그렇습니다. 중국은 어떤 것든 14개로 나누면 모래가 되지만 모래를 14개 모으면 큰 산이 되죠. 이 어종 하나라기보다도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 이제 흰살 생선을 많이 먹게 되죠.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서 수산물의 수요가 굉장히 빠르게 늘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로서는 굉장히 좋은 시장을 하나 이제 서로 개척을 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지만 먹거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통제를 많이 하죠. 그리고 제한도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런 이제 수산물에 관한 부분이 풀렸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우리 어민들의 소득 증가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굉장히 중국의 전략적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일본과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이제 일본 수산물의 수입을 이걸 이제 허용했다가 금지했다가 이렇게 가는데 한국에게는 일본은 막고 한국은 확대하거나 풀어준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국제 정치적인 입장에서는 굉장히 실리적인 이제 포석을 중국이 했다. 이런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기대했던 거는 한한령 해제였을 텐데 사실 중국 쪽에서는 한한령이라는 게 공식 용어도 없고 공식 문서도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한한령을 하질 않았다. 없는 걸 어떻게 푸냐 이런 식의 기조였는데 그래서 늘 이렇게 애매한 언어로 진행이 되었는데 이번에도 구체화는 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당연히 그럴 거라고 저는 봤는데요. 그래서 표현은 굉장히 완곡하게 민의 교류를 넓힌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교류 안에 문화교류, 관광교육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저는 영의 자체도 한한영이라는 용어 자체를 쓰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굉장한 이제 부담도 있고 거부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교류 이런 이제 큰 추상적인 단어 안에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 디테일 안에서 우리 걸 풀어나가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민감하게 보거나 왜 성과가 없냐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가지 않나 나머지 성과들이 더 큰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한령 해제 이렇게 용어가 나오진 않았지만 충분히 그럴 개연성이 있도록 어느 정도의 외교적인 환경은 만들어졌다라는 데 의미를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워낙 민감한 외교 현안이 많았어요. 중국과 일본의 갈등, 미국과 중국의 갈등, 또 여기에 이제 미국과 베네수엘라 사태까지 겹치면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아주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이 한중 정상회담을 연 건데 아니나 다를까 중국이 뭔가 우리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듯한 말을 시진핑 주석이 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선택을 해라. 그렇습니다. 전략적으로. 그래서 우리 지금 오늘 언론들도 다 이제 거기에 포커스해서 그게 우리의 큰 족쇄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걸 강요한 거 아니냐 이러는데 그 단어는 이미 시진핑 주석이 우리 한국에게만 쓴 게 아니라 최근 한 1년 반, 2년 사이에 4번 정도 사용을 했어요. 베트남, 필리핀.
중국과 영토를 이제 인접하고 있는 나라의 네. 최고 정상들이 왔을 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우리한테만 뭐 그걸 강요했다 이런 것은 좀 과한 표현이고 외교적인 수사 정도로 봐야 되는 걸로 보여지고 지금 이번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런 표현을 썼다는 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면 한국한테 뭔가를 강요했다고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이제 중국이 가장 민감하고 어떻게 보면은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대만 이슈인데 그 대만 이슈에 대해서 그 일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반기를 들고 나왔고 네. 거기에 대해서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한국이 동조를 해줘라. 이제 그런 의미에 제가 볼 때는 그 올바른 길 표현은 그렇게 중국의 의도는 그렇게 있지 않는가 싶고 뭐 이제 우리가 그냥 보는 것처럼 중국이 우리한테 뭔가를 강요해서 이제 중국 편에 서라. 예. 그건 조금 이제 과장된 해석이 아닌가. 네. 대만 이슈에 대한 어떻게 타이완 보면 이슈. 한국의 예. 그 중립적인 위치를 그것을 요구한 것 아닌가. 근데 이제 그렇게 타이완 이슈는 일본이 이제 유사시에 군사 개입을 할 수 있다라는 그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으로 이제 촉발된 갈등이 이번 중일 갈등의 시작이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거기서 동의를 한다거나 동조를 하는 표현을 해버리면 이거는 한미 동맹을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우리로서는 굉장히 입장 표명을 하기가 어려운. 여기서 이번에 내용이죠. 우리는 뭐 그 우리 대통령이 가시기 전에 이미 우리는 하나의 중국을 그대로 존중한다고 이미 얘기를 해서 그것은 이미 사실은 끝을 낸 사안이죠. 근데 중국은 그걸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받고 싶었던 싶은 거고. 그런 네. 정도로 보여지고 뭐 그런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중국의 외교 정책을 가리켜서 뭐 전랑 외교, 뭐 늑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중국이 그렇게 거침없는 발언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그 요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반도체 아닌가요? 지금 반도체가 워낙 많이 올라와 있어서 뭐 그런 기술이. 것보다는 전랑 외교의 의미는요 아직 미성숙 국가다.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가 2등에서 1등 되려고 하는 아직은 미성숙된 대국 그것의 표현이 결국은 이제 내공이 쌓이면 목소리가 낮아진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으로서는 지금 AI 전쟁 시대에 가장 중요한 이제 하드웨어 인프라인 반도체를 공장은 많은데 기술이 없어서 못 만드는 문제가 생겼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기술은 있는데 공장은 이제 없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이제 이번에 1월 초에 정말 이제 유례가 없는 그런 정상회담을 받아준 것도 한국이 가진 반도체 기술이 사실은 그 배후에 있다고 저는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최고의 지금 외교관은 한국 외교관은 이것은 반도체 이 외교다. 그 배경에는 미국이나 중국이 절절히 원하는데 갖지 못하는 결핍을 우리가 그걸 채워줄 수 있는 역량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근데 중국도 이 화웨이라는 회사가 있어서 어느 정도 이제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좀 자신감을 갖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그래서 뭐 하웨이가 그 미국이 그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제재를 들어가면서 맨 처음 제재받은 기업이 하웨이입니다. 그러는데 하웨이는 뭐 멀쩡하게 살아있고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의 규제 그 구멍이 있다는 얘기고 그럼 다르게 생각하면 이 하웨이 경쟁력이 이게 이제 밖에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세다. 제재의 역설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전형적인 제재 역설이죠. 미국이 키워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제재를 안 했다라고 하면 감히 우리가 어떻게 AI 칩을 만들어 반도체를 만들어 이렇게 생각했을 건데 이게 이제 절벽에 몰리기 때문에 정말로 목숨 걸고 이제 개발하는. 네. 그래서 중국이 그 미국의 반도체 제재가 끝나고 나서 그 시작되고 나서 시진핑 주석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 반도체 공장을 시찰하고 나서 반도체를 갑자기 전자 부품이 아니라 심장으로 격상을 시킵니다. 그래서 네. 반도체는 인체의 심장과 같은 것인데 심장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냐. 그래서 그 심장을 만들어라. 국가의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반도체 국산화에 올인해라. 그게 벌써 이제 5년이 지났죠. 네. 그래서 5년이 지났고 난 결과가 지금 세계 최고의 AI 칩 회사의 70-80%의 성능을 따라갈 수 있는 회사를 만들어버린 거죠. 네. 근데 화웨이는 아직은 이제 비상장 기업이에요. 이게 이제 상장을 하게 되면은 모든 정보를 다 공개해야 되는데 워낙 화웨이가 국가 프로젝트를 많이 맡고 있다 보니까 일부러 상장을 안 시키는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봐야겠죠. 그것보다는 이제 하웨이는 구조적으로 상장할 수가 없습니다. 대주주 지분율이 1%가 대주주 지분율이 0.68%인가 예. 뭐 그밖에 안 되는 나머지는 전부 이제 뭐 우리 사주라고 돼 있지만 이것은 구조적으로 그런 지분 구조로서는 상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것은 상장을 할 수 없는 구조이기도 하지만 안 할 구조로 이미 짜져 있고 네. 또 그러다 보니까 좋은 것이 중요한 국가 프로젝트라든지 또는 이제 중요한 그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육성하는 데 있어서는 이 미국이 지금 어떻게 보면 맨눈으로 그 중국의 모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상장회사들은 지적하신 대로 모든 걸 다 공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 공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는 중국의 모든 지금 첨단 기술은 IT 첨단 기술은 하웨이로부터 나온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화웨이는 일단 구조적으로도 이게 대주주 지분율이 1%가 안 되기 때문에 상장을 할 수 없지만 또 국가 프로젝트를 워낙 많이 맡고 있어서 이게 상장하면 모든 정보를 공개해야 되니까 상장을 일부러 안 시키는 그 두 가지 측면이 같이 있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웨이의 특수성이 바로 그것이 그 중국에 제가 볼 때는 IT 항공모함이 하나 떴다. 항공모함은 그 위에다 올려놓고 네. 뭐 이제 모든 걸 다 이제 하잖아요. 지금 아이러니하지만 그 감춰진 회사 하웨이가 중국의 반도체 재료, 설계, 뭐 장비 또 심지어는 제품 제조까지를 다 커버하는 항공모함 역할을 합니다. 예. 하고 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보면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뭐 이러기도 굉장히 쉬운 비상장이기 때문에 그런 네. 구조가 지금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한국이 주목해 봐야 될 회사는 하웨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화웨이 기술력도 무시 못하는 게 4분기에 HBM3E급 그 대역폭 메모리 낸다고 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엔비디아하고 맞서는 수준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그렇게 봐도 되나요? 지금 작년 하반기에 그 하웨이 인터커넥트 2025라는 기술 발표회 거기에서 이제 2027년까지 로드맵을 이제 냈고 네. 그 중에서 하나가 방금 지적하신 메모리 반도체 HBM 지금 중국 같은 게 HBM2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금년 말 정도에 이제 3나 3 정도를 가겠다. 네. 굉장히 의욕적인 목표죠. 근데 이제 그거를 통신장비에서 어떻게 그걸 하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웨이가 이제 우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회사 한 3개 정도가 있어요. 이제 그 회사들을 통해서 메모리를, 광대형 메모리를 만드는 거죠. 예. 그래서 아직은 로드맵이고 실제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중국의 역량으로 놓고 보면 이것이 정말 목숨 걸고 국가의 모든 자원을 다 털어넣어서 만들기 때문에 네. 이게 수율이 문제이지 이거 제품을 어떤 형태로든지는 만들기는 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문제는 반도체라는 것이 기술을 개발해서 만든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량으로 양산을 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기술 확보하고 양산은 별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기술 확보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양산을 얼마나 할 거냐, 예. 이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되고, 이제 그게 된다고 하면은 엔비디아가 만들고 있는 AI 칩의 성능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걸 갖추고 있고, 또 한국이 하고 있는 HBM까지 갖추면 중국으로서는 뭐 굉장히 AI 산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예.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를 하려고 하면은 뭐 조금 복잡한 얘기긴 하지만은 반도체 메모리도 그렇고 AI 칩을 할 때도 이 5나노 정도의 크기의 이 회로를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네. 근데 그걸 그리려고 하면 EUV라고 하는 장비가 필요해요. 노광 장비.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미국이 프로텍션을 걸었기 때문에 중국으로는 어떤 EUV 장비도 수출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DUV 갖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 다르게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그 회를 써는데 회칼이 없는 거죠. 네. 예리한 회칼이 없어서 이제 둔탁한 식칼로 이제 회를 떠야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회칼로 치면 한 번이면 간단하게 끝나는 것을 둔탁한 식칼로 치게 되면 그걸 이제 4번, 5번 썰어서 이제 얇게 만드는 거죠. 그럼 거기에 고기의 손실이 굉장히 커지는 그런 문제가 거의 다 손실이죠. 네. 그래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는 이게 EUV를 이제 대신할 수 있는 이제 기술을 네. 뭘 확보하냐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이슈입니다. 네. 물론 반도체 생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EUV도 필요하지만 포토레지스트, 감광액이 또 필수잖아요. 근데 결국 중일 갈등에서 숨겨진 일본의 무기가 있더군요. 이 포토레지스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미중 또 이제 중일 갈등을 놓고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이상하게 느끼는 5번의 미중이 관세 협상을 하지만 거기서 미국이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한테 미국이 질질 끌려다니는 형국이 나타나요. 맞아요. 그게 바로 히토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를 만들 때 또는 반도체 장비를 만들 때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광물이 히토리인데 이걸 중국이 뭐 전체의 60에서 뭐 많은 건 95%를 장악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4월 22일에 그 히토리 금속의 대미 수출을 중단을 시키는 바람에 석 달 동안 쓸 수 있는 재고가 스탁아웃되면서 미국은 첨단 산업이 다 올스톱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제 위험에 봉착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은 부산까지 온 거죠. 네. 그래서 우리 아펙에 참석도 안 하고 그럼 부산에 왜 왔냐는 것은 그건 시진핑 주석 만나러 온 건데 그것은 히토류 금속의 금수 조치를 1년 예. 동안 연장시킨 것 그것 때문에 사실 온 거고 네. 이번에 이제 아베 총리를 이어서 어떻게 보면 여자 아베라고 불리는 일본의 이제 여성 총리가 등장하고 나서 취임하고 17일 만에 그 대만 문제를 들고 나면서 중국과 이제 일전을 벌이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에 이제 믿는 구석은 그 일본 제 총리의 전직이 뭐였냐면 아베 수상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처음으로 경제안보상이라고 하는 부처를 만들었어요. 네. 지금 요즘 많이 얘기하는 이제 경제안보를 맨 먼저 도입한 게 이제 일본이죠. 그때 이 초대 장관이 바로 지금 다카이치? 이제 다카이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경제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공급망 이슈에 대해서 정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포토레지스트는 EUV 장비나 DUV 장비가 뭐 카메라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 들어간 필름입니다. 근데 이 필름에 있어서 지금 고성능 필름, 이 ARF나 EUV 장비에 들어간 필름은 중국은 뭐 거의 손을 못 대고 있고 네. 일본이 거의 90에서 100%를 장악하고 있어요. 전 세계 시장의 90%.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고성능 그 포토레지스트는 이걸 만약에 그 일본이 끊어버린다. 그러게 되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생산 자체가 이게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하웨이든 뭐든 이제 의미가 없어지죠. 이 포토레지스트는 아마 우리 전 국민이 굉장히 익숙한 용어로 들리실 거예요. 2019년에 그 한일 갈등, 그 무역 갈등 그렇습니다. 우리도 재현됐을 한번 때 당했죠.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그 바람에 동진 세미캠이 이제 국산화를 해서 우리는 이제 EV에 들어가는 포토레지스트도 이제 만들고 있고 굉장히 아이러니지만 정말로 중일이 세게 붙어가지고 포토레지스트를 갖고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반대급부 최대 수혜자가 한국이 될 수가 있죠. 이제 그럴 가능성은 있고, 그건 어쨌거나 지금 그 성능이나 생산량이나 뭐 모든 측면에서 그 일본의 포토레지스트의 뭐 장악력은 세계 최강이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미국은 이제 중국이라는 그 히토류 독사에 뒷발목이 이제 물려서 네. 꼼짝을 못하는 상황이고. 또 아이러니지만 중국은 일본이라는 말벌에 이제 쏘여가지고 이게 지금 말벌은 쏘였을 때 빨리 병원 안 가면 바로 이제 뭐 위험한 체계에 처해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포토레지스트라고 하는 또 말벌의 독이 서로가 물고 물리는 그런 관계로 지금 구성이 된 것 같아요. 이 포토레지스트가 뭔가 싶기도 할 텐데 이게 반도체 회로 패턴의 어떤 정밀도 여기 아주 결정적인 영향을 주는 그래서 거라고 필름이라고 하더라고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수백 장의 설계 도면을 그것을 조그만 한 개 점으로 이제 사진을 찍을 때 거기에 이제 필요한 필름이 필요한 거죠. 네. 그 필름인데 그건 실제로는 화학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본이 뭐 100년의 역사를 가진 그 정밀화학의 뭐 정수라고 볼 수가 있고, 예. 그래서 중국이 빨리 그걸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이것은 이제 반도체가 아니라 화학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화학이라는 것 자체가 특허를 냈다고 그래서 그걸 섞어보면 그것이 용기에 따라서 다르고 온도에 따라서 다르고 이게 정말 트라이 앤 에러 방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네. 우리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중국은 그걸 바로 국산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네. 이제 그런 제품이고 품목입니다. 특히 그 미세 공정, 그 EUV 극자외선 공정에는 EUV 전용 포토레지스트가 따로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필수라서 그렇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일본이 정말 중국의 급소를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도 뭐 동진 세미캠이 국산화에 성공했다고 하지만 이게 100% 성공한 건 아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양산의 규모가 중요하죠. 네.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그래서 결국은 뭐 반도체는 수율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술은 개발할 수 있어도 그걸 양산에 거는 것은 별개 문제고요. 그래서 우리는 다행히 뭐 이제 EV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태라서 문제가 되더라도 우리는 뭐 크게 무리 없이 갈 수 있고, 또 그것이 이제 제3시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죠. 네. 그러니까 일본이 아직 뭐 수출을 멈춘 것도 아닌데 중국이 저렇게 벌벌 떨고 있을 정도면. 근데 그거는요. 네. 지금 다카이치도 그걸 카드로 꺼낸 것이고,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그 포토레지스트에 들어가는 그것의 로머트리알은 중국에서부터 수입을 해와요. 그러니까 이게 네. 꼬리를 무는 그런 무적이면 결국은 공급망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관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어떤 품목에서든 모든 공급망을 장악하고 있는 나라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하냐, 그게 이제 국가의 실력이고 또 네. 어떻게 보면 외교 능력이죠. 중국은 히토류가 있고 일본은 포토레지스트가 있고 우리는 뭐가 있을까요? 우리는 그걸 김? 갖고서 만들어내는 반도체 기술하고 공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이러니하게도 예전에는 미국은 반도체 기술만 있으면 뭐 세계를 다 제패를 했지만 미국이 시작한 공급망 전쟁의 아이러니하게도 최대 피해자가 지금 미국이 되고 있죠. 그래서 기술이 있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장이 만들어줄 수 있는 공장이 중요해졌고 공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장에 들어가는 장비를 만들 수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해지고 장비만 있으면 뭐하냐? 원자재 소재가 있어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최근 40년 동안 내려왔던 예를 들면 반도체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기술이 예.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하단에 있는 예, 물리적인 수단 네. 또 이제 장비 소재 이게 갑이 돼버리는 이제 슈퍼 을이 정말로 이게 뭐 슈퍼 갑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 지금 벌어진 네. 거죠. 특히 더 무서운 거 저는 중국이 어떤 기술 자체를 확보하는 것보다 사람 머릿속에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전략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창신 메모리가 연봉을 막 수배씩 높여 부르면서 뭐 인텔, 삼전으로 관련된 인력들을 가로채는 이런 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뭐 이게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선생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 설계 도면을 들고 가거나 이러면 지적 재산권의 이제 도용이나 또는 뭐 이제 절도로 처벌할 수 있지만 이제 은퇴한 기술자가 머릿속에 들어있는 것을 갖고 가는 것은 막을 방법이 없어요. 네. 그래서 우리도 지금 굉장히 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매년 우리가 뭐 대형 반도체 회사들의 임원들이 뭐 기백 명씩 승진을 해요. 네. 근데 승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옷 벗고 나오는 분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조직으로 보면은 이제 은퇴를 하셔야 될 나이 이러지만 그분들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30년, 40년의 네. 노하우가 이게 한국 안에서 잘 유지되고 또 재활용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를 추격하려고 하는 나라에 그 넘어가지 않게 하는 네.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는. 예.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렇지 않지만 이제는 그것을 높은 밸류를 주고 사서 우리를 추격할 수 있는 10년 걸릴 것을 3년 만에, 2년 만에, 1년 만에 초월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에 넘어간다고 그러면 이건 굉장히 위험해지는 거죠. 그래서 네. 이것은 제가 볼 때는 한국의 반도체 관련되는 엔지니어들의 퇴직 이슈들은 이것은 정말 국가적으로도 관리를 해야 되고 또 기업도 과거와 같은 이제 인력 관리로 가면 이제 큰 코를 다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반도체는 뭐 최첨단이라고 하지만 기술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뭐 1년 반에서 2년이면 새로운 세대가 나오기 때문에 그 은퇴하시는 그런 이제 엔지니어들이나 임원분들을 적어도 뭐 2년에서 이제 4년 이런 정도를 대학이나 네. 뭐 이런 쪽에서 교수로 활용을 하고 또 그분들에 대해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이게 처우하고 또 어떻게 보면 대우하는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질 것 같아요. 그렇죠. 결국 제재가 끝까지 막지 못하는 거는 사람에게 체화된 그렇습니다. 기술이니까요. 이제 퇴직하는 분들을 버리는 카드가 아니라 뭔가 좀 잘 관리해야 하는 그런 카드로 활용해야 된다는 이 중요한 포인트를 또 그렇습니다.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네, 결국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이 던진 메시지 전략은 미국, 일본, 타이완까지 이런 다층적인 청중을 염두에 둔 전략적인 설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갈등을 관리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그런 외교의 전략이 더 절실해진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병서 소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